바로 발표를 맡은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이재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다소 제목이 좀 깁니다. 행복 중심의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 지역 행복지표와 이행평가 도입 방안이라고 하는 다소 긴 내용을 맡았는데요. 근데 발표 시간은 2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저 내용이 헌법 10조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헌법 10조에 있지만 그간 잘 언급되지 않았다가요,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언급할 때도 있고요. 다양한 정치인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추구하도록 한다라는 것은 현대 정부의 핵심적인 목표고, 사실은 이게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저희가 지금 논의했지만 GDP를 둘러싼 논쟁은 있지만, 제가 봐서는 행복을 둘러싼 논쟁도 있습니다만 행복 자체를 반대하거나 안 된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행복이 참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헌법조문 한계에 매달려 있습니다. 헌법 10조만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명백히 공적 책임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놓고 보면, 앞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가칭인데요, 국민총행복기본법과 같은 저 헌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지 않겠냐. 제가 딴 데 가서는 저 얘기 안 합니다. 국회 와서 발표할 때만 꼭 저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연구 모임도 있고 오늘 조정원 의원님도 오셨습니다만 조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왜 지역에서부터 행복정책을 했을까를 놓고 보면 약간 전략적 사고도 있거든요. 뭐냐면 국가 차원에서는 뭔가 움직임이 더딥니다. 법 하나 만들고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몇 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나마 지역이 조금 더 이 속도감 있게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 행복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역에 가서 행복 얘기를 해보면, 특히 공무원분들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례를 만들고, 조례가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또 단체장의 의지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조례가 사실상 상훈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한편에서는 엄청나게 지구화되고 있습니다. 유엔과 OECD가 모두 관련한 보고서를 내놓고 지표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행복 정책이 추진 중인데, 영국, 프랑스부터 해서 부탄, 두바이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 후진국,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 요즘 후진국이란 말 잘 안 쓰죠. 개발도상국, 동양, 서양, 이런 경계를 넘나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행복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용들도 보면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고, 뉴질랜드처럼 행복 예산이다라고 하는 제도들도 내놓기도 하고요. 부탄처럼 국민총 행복위원회가 있기도 합니다. 또 행복 영향평가는 사실 부탄도 있고요.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사실 영향평가가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썼지만 국가 차원뿐만이 아니라 도시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행복 리그라고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들의 모임이 거의 100개 이상의 지자체가 모여서 지금 같이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아마 행복실현 지방정부회가 한 50여 개 내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빨리 2배 이상의 회원사들이 모여야 저희가 이제 이 행복정책에서 일본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 차원에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구화라고 하는 그 표면의 이면에는 더 디테일을 살펴보면 저희가 봐서는 로컬라이제이션, 지역화가 사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유엔의 행복보고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삶에서 주민들과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 대다수의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지역적 차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아마 안승남 시장님이 발표하시겠지만, 정말 국민들의 행복에 미치는 지역의 중요성,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중요성은 정말 크고요. 건강, 관계, 교육 같은 이런 대부분의 정책들이 사실상 대부분 이제 지방정부의 이제 역할로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나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로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행복의 지역의 중요성은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 좀 고민은 이런 건데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지역 행복 정책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미 전국적 차원과 광역적 차원에서의 행복 지표 개발과 논의는 상당히 많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오히려 주민들의 행복을 저해하더라는 거죠. 행복의 반대말이 딱 하나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흔히 비교라고 합니다. 비교하면 행복해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전국적 차원과 광역적 차원에서 이런 지표 개발과 논의들은 반드시 비교를 수반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요, 거의 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세종시가, 때로는 강남구가, 때로는 제주도가 1등을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주요 지표들이 경제적인 요소들 또는 뭐 환경적 요소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지표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실상 1등이 정해져 있는.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 의도치 않게 갑자기 순위가 매겨지고요. 갑자기 예를 들면 불행해지고 공무원분들이 갑자기 바빠집니다. 우리 아니에요. 우리 꼴찌 아닙니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반박 자료를 내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상 오히려 행복을 저해한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역화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은 갈 길이 되게 먼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것을 3불이다라고 사실은 내용을 좀 정해놨는데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행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측정하는 게 이제 일단 필요한데 이 측정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지역에서 동네 주민자치 같은데 강의에 가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좀 거꾸로 돼서 우리 동네 데이터는 없는데 국가 데이터는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는 광역정부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자치구 데이터라는 제가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기초에서 뭔가 정책하려고 해도 데이터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예산이 부족합니다. 뭐 중앙정부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그래도 좀 물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억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조금 저희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기초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시겠지만 예산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뭐 복지정책이라든지 아까 10년간의 지난 성과 말씀하셨는데 이 성과가 알고 보면 다 기초지방자치단체한테 떠넘기기를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좀 행복정책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단체장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극히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방정부의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때 지방정부는 정말 다양한 행위자들을 모두 얘기하는데 아직도 아시겠지만 많은 주민분들이 성장 개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역의 정치인들, 단체장분들도 아직까지는 사실은 개발과 성장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사실 상당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에 한 70% 정도가 전부 행복을 본인들의 슬로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실제 슬로건에 맞게 행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저희가 아직 행복을 좀 추진하기에는 문화적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 인식의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처드 레이어드라고 전 세계에서 행복 연구를 하면 행복 연구의 구루라고 부를 만큼 대단한 분이 행복의 빅7 얘기했는데 저희가 감히 행복 정책의 빅7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7가지 정도의 이 정책 패키지가 연결되면 지역에서 행복 정책을 추진하는데 좀 비교적 단단한 좀 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위원회하고 행복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표를 개발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행복 조사를 하는 건데 제가 굳이 주기적이라는 말을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지표 만들어 놓고 한 번만 조사해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또는 매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요. 주민들의 행복도의 변화 추이를 추적해야지만 유의미한 행복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에 기반해서 당연히 중장기 계획이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되게 중요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3년, 4년, 5년 정도의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주민들의 행복교육입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은 수원보직기 때문에 바뀌시고요. 단체장님들은 선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교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비교적 불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행복정책의 지역화, 토착화에 되게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 요소가
저희가 생각하는 행복 영향평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환경 영향평가나 성별 영향평가 같은 그런 영향평가 제도인데요. 정책 전반을 지역의 정책 전반을 전부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 기준과 가치에 맞춰서 정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7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기본조례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요. 오늘 뭐 구리를 포함해서 전국 18곳에서 행복 증진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조금 연결된 조례라고 판단되는 게 교육청이 학생 행복 조례라는 걸 만들어 놨고, 전북의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행복 조례라고 하는 것들을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례 근거가 있어야지만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의 교체에 따라서 조례가 사문화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입법화 필요성이 높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하고 전담부서의 설치인데요. 지금 각 지자체마다 사실은 한 100개 내외 정도의 위원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회 제도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통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다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위원회를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최대한 다양한 시민 참여를 확보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많은 위원회들이 주로 지역의 전문가나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행복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행복 취약 집단들이 좀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위원회가 그냥 1년에 한 번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상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돼야 된다고 하는 것들,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실질적인 행복위원회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전담부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7가지 정책들을 다 해보려면 사실은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현재로서는 광산구가 이제 행복정책관이라 그래서 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과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 규모가 돼 있어야 예를 들면 제대로 좀 정책이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팀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지역들도 놓고 보면 조금씩 힘이 부족하다, 좀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아쉬움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이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행복 아시겠지만 이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행복 정책을 경험했던 공무원분들의 이해 수준하고, 그렇지 않고 순환보직을 통해서 연 단위로 몇 개월 단위로 바뀌는 공무원분들하고는 확실하게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문가 제도 같은 것들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행복지표 개발인데, 저 우측에 그림을 봐주시면 저희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크게 보면 어떤 한 개인 또는 어떤 행복의 요소에는 4가지가 저희는 종합적인 작동이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 차원의 측면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측면도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전쟁 나는데 개인이 혼자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측면이 필요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미세먼지 부는 날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성이라고 할까요? 멘탈리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마음이라고 표현할까요? 하여간 주관적 행복감. 그래서 저희는 개인, 사회, 환경과 주관적 행복감이라고 하는 4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동해서 행복을 구성한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측면에서 저희는 또한 측면에서는 3가지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총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의 저희 고민은 지역성도 되게 중요하다. 도시와 농촌, 도농복합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역별 특화 정책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성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조사해본 몇십 군데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행복에 대한 것들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힘든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고 여기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빌언덕이란 말도 좀 쓰긴 쓰는데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예측 같은 것들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총체성, 지역성, 시간성이라는 것들을 고려해서 지표를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국내, 예를 들면 주요 이제 지역의 행복 지표까지 종합적으로 봤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은 이제 주관 지표, 객관 지표라고 하는 것들을 혼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주관적으로 주로 만족도에 대한 척도에 대한 어떤 지표들을 넣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실제로 객관적 지표들, 예를 들면 지역에 문화체육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은 객관 지표 이 두 가지를 전부 혼용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역시 물어보는 질문 역시도 뭐 경제, 교육, 건강, 안전, 문화여가, 주거교통, 사회적 관계, 환경, 주관적 만족감 등등 되게 포괄적으로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연구하면서 기존의 지표들을 전부 리뷰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완전히 새로운 지표는 없을 수 있겠다. 또 동시에 완벽한 지표를 만들려고 기다리다가 늦는다. 저희 포럼이 왜 굳이 국민총행복 포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국민총행복 전환 포럼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말.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아마 저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구성원들이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포럼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빨리 전환해야 되는데, 빨리 트랜지션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랩 2050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는 빨리 실험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빨리 전환해야 된다는 이런 고민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지표라고 하는 것들을 완벽한 지표를 내놓는다라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의 합의된 지표를 만들고 이것들을 꾸준하게 개량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적인 행복조사 되게 중요합니다. 일본의 행복연구의 이제 대가인 히로 요시노리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든 좋으니까 제발 이 데이터와 이게 지표와 조사를 공공정책에 꼭 활용해라.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행복 취약 영역이 뭔지, 누가 취약 집단인지, 어디가 취약 지역인지, 어느 영역이 취약 분야인지를 빨리 확인해야 되고요. 또, 정책을 좀 해보니까 2년 전하고 2년 뒤, 또는 2년 또 그 다음에 4년 뒤에 변화가 있더라. 이 정책의 효과가 있구나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하나 저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들은 뭐냐면 주민들의 그러니까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요. 주민에게 이것들을 알리기 위해서도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조사가요. 굳이 지역에 2,000명씩 조사를 해요. 그러면 가끔 전문 연구자들께서 그런 얘기합니다. 1,000명을 하나 2,000명을 하나 어차피 통계적으로는 비슷한데 굳이 뭐하러 2,000명을 하느냐. 근데 저희가 그때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명의 주민이라도 더 만나서 주민이 행복조사라고 하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게 또 하나 저에게 되게 중요한 저희 조사 연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하고 주민 행복교육이 필요한데 뭐 기본계획은 당연하지만 주민 참여형 민관 협력적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행복교육은 정말 다양해야 됩니다. 저도 행복교육한다고 많이 가서 강의도 많이 했지만 사실 꼭 강의 형태만이 아니라요. 퍼시리테이터를 활용한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행복이라는 걸 머리와 마음으로 저는 내면화시키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지역을 만들고 싶구나. 누구나 잘 사는 그러니까 행복한 지역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주민들 스스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특정 사업이 대상 집단이나 지역사회 총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주민 총 행복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내리는 유용한 정보와 기준을 제공하는 평가다라고 하는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제일 지방정부에서 부담스러워 하셨던 내용이 사실 이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영향평가라고 하는 또 다른 숙제가 또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 이거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사실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다양한 영향평가가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머리 아픈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하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행복 증진이라는 좀 정책 성과의 기준을 좀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정책이 얼마나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파악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정책을 정교화하는 게 중요하다. 기존의 BC 분석이나 양적 성과,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정책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 때가 많냐면 몇 명이 참여했냐, 10명이 참여했냐, 100명이 참여했냐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건 아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과 평가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평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 동원했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거 가지고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준점으로 작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행복지표, 행복조사를 가지고 이것들을 평가한다는 게, 예를 들면 행복을 실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이미 몇 년에 걸쳐서 행복정책을 한 곳에 가서도요, 여전히 어떤 공무원분들, 어떤 주민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행복이 과연 측정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복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이 측정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사실 얘기를 하기가 또 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러니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또 타당성하고 신뢰도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안 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저희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완벽하지 않지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래서 두 가지 안에 저희도 연구진을 좀 다 명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러 분이 연구진이 모여서 두 가지 안에 행복 영향평가 방법을 제시했는데, 1안이 이제 의사 기반, 2안이 증거 기반 결정이라는 건데요. 그냥 바로 보여드리면, 1안은 체크리스트 방식이다라고 하는 행정에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써왔던 방식을 저희가 제안들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체크리스트 안의 내용은 철저하게 행복 지표, 행복 조사에 근거해서 체크를 할 수 있게 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의 참여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만 참여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민간과 외부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면 평가를 좀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란에 대해서 공무원 신뢰 모델이라는, 제가 우스갯소리 좀 쓰긴 쓰는데요. 뭐냐면 제가 꼭 이 내용 가지고 발표를 하면 딱 나오는 문제 제기가 객관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행복 정책이 진짜 지방 정부안에 안착되기 위해서는요, 진짜 공무원분들이 이것들을 얼마나 내면화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되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간 위탁제도나 이런 제도 얘기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게, 행정이 민간을 불신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끊임없는 관리 감독. 근데 반면에 저희도 역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비약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공무원을 믿고 가는 부분들도 필요하다. 그러나 물론 다면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사실은 이 안은 저희가 공주대 이제 홍성호 교수님이 이제 원체 이제 통계와 이런 데 전문가신데, 그분이 개발하신 내용이라 제가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다만 이 내용의 핵심은 조사를 통해서 행복 취약 집단이 나옵니다. 저희가 실제 조사해보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혼 사별한 분들, 또는 저소득층, 뭐 저학력, 무주택자, 또는 연령대로 보면은 뭐 30대에서 49세까지, 또는 여성, 이렇게 취약 집단이 나오면 이 취약 집단에 맞춰서 예를 들면 이 정책을 할지 말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취약 집단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 취약 집단의 행복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적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행복 취약 집단이 쭉 있지 않습니까? 저 중에서 예를 들면 반 이상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그 정책은 좀 하자라고 하는 방식, 또는 상대평가는 두 가지 정책을 놓고 동시에 비교를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이 조금 더 예를 들면 주민들의 행복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의 고민 중에 하나는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정책은 일시적이고요, 어떤 정책은 좀 시간상 좀 지속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의 비교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행복연구에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트 포인트 이론이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행복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정책은 지속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좀 시간이 지나면 원위치 한다라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냥 단순 비교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마침에 말씀드리면 저희 고민은 이제 결국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 취약 집단의 행복을 높이는 것들, 또는 이걸 좀 거창하게 말하면 행복 불평등을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평균을 놓고 A 지역과 B 지역이 났는데 우리 지역이 10점 만점에 8점이고 우리 지역이 10점 만점에 6점이면 우리가 더 행복한 거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의 관심은 그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역 안에 들어가서 8점으로 돼 있지만 8점이 못 미치는 이분들의 행복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사실은 그 자체가 평균을 높이는 전략이기도 해요.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 다니실 때 우리 반 평균을 높이는 방법은요, 이미 공부 잘하는 내가 90점 맞는 내가 95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평균 50점 못 미치는 친구, 좀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 성적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마찬가지다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행복의, 예를 들면 행복 취약 집단을 찾아내서 그분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게 저희는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행복 협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행복 정책한다 그러니까 많이들 하시는 게 행복 정책을 따로 발굴하세요. 근데 아시지만 행복 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도 저희가 그런 이유겠습니다만, 행복은 특정 정책 영역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하는 정책이 사실 행복 정책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떤 부서를 만들고 특정 정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 협치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다양한 부서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모든 정책을 행복 정책화하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발표는 쉽습니다만, 제가 가끔 가다가 실제 이 협치 관련해서 공무원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민관 협치보다 더 어려운 게 관관 협치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임에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계가 막 지나갈수록 제 마음은 급해지는데, 다행히 더 이상 시트가 안 넘어가는 거 보니까 발표 자료도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